네, 노동조합은 그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그 지위의 향상을 그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노동조합이나 이 노동자 단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노동 조건이나 뭐 노동자에 대한 대우 등에 관해서 이 사용자와 그 집단적으로 하는 교섭을 이 단체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 단체 교섭은 그 단순히 이제 교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교섭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이 단체 협약이라는 그 성문 규범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요 단체 교섭이라고 하면 이 사실적인 교섭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인 이 단체 협약의 체결까지 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 3권에서 이 단체 교섭권은요, 이 단체 협약 체결권을 포함한다라고 좀 해석되는데요. 이 단체 협약의 체결을 좀 전제로 하지 않는 이 단체 교섭이란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노동 3권 중에 그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라는 이 판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명된 이른바 노동 3권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그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 원칙을 수정하는 그 신시대적 그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 3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노동 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 교섭권의 주체는 그 노동조합으로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이제 학계나 실무계의 좀 주류적인 견해이긴 한데, 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헌법 제33조의 문헌 해석이나, 문헌 해석은 법 조문을 그 언어의 의미, 즉, 말뜻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리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네, 헌법 제33조를 이렇게 말뜻대로 해석하면 노동자 개인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또 단체 행동권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겠죠. 어쨌든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더라도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주체가 꼭 노동조합, 또 이제 꼭 단체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살펴볼 게 이 단체 교섭의 방식인데요. 먼저 기업별 교섭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특정한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그 이루어지는 요 단체 교섭 방식인데요. 주로 기업별 노조 형태에서 많이 이루어졌겠죠. 다음에 통일 교섭입니다.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직종별 노동조합이 이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방식이에요. 대각선 교섭이 있는데요. 산별 노조나 이 연합체가 개별적인 그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동교섭이 있는데요. 노동조합 지부가 그 교섭을 할 때 여기에 산별노조가 참가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 산별노조와 이 지부 또는 이제 연합체와 이 단위노조 또는 이 노조 지부나 분회가 공동으로 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집단 교섭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 노동조합 지부가 그 공동으로 이제 교섭 테이블에 나오고요. 사용자 측도 그 집단으로 나와서 그 교섭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누가 이 단체 교섭을 담당할까요? 이 노동자 측에서는요, 이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 실질적 요건, 즉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거든요. 이것은 그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이 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이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립신고라는 이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은 좀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노동 3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립 신고를 하지 못한 이 법의 노조 역시 단체 교섭권의 주체가 되고 또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시적 쟁의단은 좀 어떨까요? 일시적 쟁의단은요, 그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그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교섭과 투쟁을 담당하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복수노조가 좀 금지되었던 시절에 노동조합은 참 다들 어용이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데 앞장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이 정권과 또 자본의 개였던 거죠. 뭐 이런 어용노조 하에서 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좀 관철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닌,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만들면 처벌을 받으니까요. 복수노조 금지 조항 아래서 그 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라 이 별개의 단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이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참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인 거죠. 그렇게 되찾은 노동조합 앞에 이 민주를 붙이는 겁니다. 이 민주노조.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이 노동운동사에서 보면 좀 이 일시적 쟁의단은요, 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이 자주적인 그 투쟁단체로 출발하는 경우가 좀 그 대부분입니다. 이 일시적 쟁의단 역시 그 노동자들의 그 통일적 의사가 형성되었고 또 결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이 노동자들의 단체죠. 다만 이 노동조합으로 좀 설립되지 않았다 하는 것 말고는 노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외국의 사례들, 그러니까 외국 판례들도 보면 당연히 단체 교섭권 인정합니다. 나가서 단체 행동권도 인정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 개인에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까지 인정합니다. 네, 근데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판례는 좀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복수노조가 금지되던 시절이었고요. 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충성스러운 개노릇을 하던 시절이었죠.
판검사들이라고 뭐 별다른 게 있었겠어요? 뭐 도찐 개찐이죠. 그죠? 도 아니면 개죠. 뭐. 다음은 이 사용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을 채용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뭐 개인 사업주일 수도 있고요. 법인, 회사죠.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하는 회사. 네, 이 회사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노동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 종속적인 관계, 즉 노동자를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면 뭐 역시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이 사용자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요. 업무에 대해서 지휘 명령권을 갖고 있는지, 뭐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지, 뭐 해당 노동자가 기업 조직의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노동자의 그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 단체 역시요, 그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 단체는 구성원인 이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이나 규제의 권한을 좀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이 단결력을 이용해서요, 그 사용자와 좀 평화적으로 교섭하거나 아니면 쟁의행위, 즉 투쟁을 통해서 유리한 노동 조건을 쟁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쟁취한 노동 조건을 그 협약의 형태로 서면화한 것이 이 단체 협약입니다. 노동관계에서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쟁의행위라는 이 투쟁력을 배경으로 이 노동관계를 좀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게 단체 협약의 체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은 이 단결력과 투쟁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 협약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먼저 단체 협약은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그 노동 조건의 개선에 관한 좀 합의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그 발휘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양 당사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좀 성실히 준수할 의무, 즉 평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노동 조건을 둘러싼 이 분쟁의 발생이 좀 줄어들게 되죠. 이것을 평화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또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이 이 평화 의무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되면서 이 노동 조건이 좀 평준화되고 또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카르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르텔 효과는 이 단체 협약이 그 전국적 규모의 좀 산별 노조에서 체결되는 경우에 이럴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럼 이 단체 협약은 누가 체결할까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법률상의 능력 또는 뭐 자격, 또 지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협약 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데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이 단체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됩니다. 단체 교섭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자 개인은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이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요.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 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좀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관청에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는 이 단체 협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체 협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단체 협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규범적 부분인데요. 노동 조건에 관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적 부분, 단체 협약 내에서 이 협약 당사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이 부분인데요. 평화 의무를 규정한다거나 샵 협정,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적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적 이 노동관계를 좀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조항들을 말합니다. 단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범적 부분은 이 단체 협약에서 노동 조건과 노동자의 대우에 관하여 이 정한 부분을 말해요. 임금 액수라든가 지급 방법, 노동 시간, 유급 휴일, 유급 휴가, 상여금, 경조사비나 또는 후생에 관한 규정, 안전, 보건, 직장 환경, 교육 훈련, 복리 후생, 재해 보상의 종류나 이제 보상금 산정, 누진제 퇴직금 지급 협정이라든가 정년 협정, 그리고 이 노동 조건과 좀 관련이 있는 복무 규율들, 징계, 휴직, 해고, 등등등, 이런 규정들이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규범적 부분은 단체 협약의 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범적 부분이 없으면 단체 협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 미흡한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네, 단체 협약은 이 취업 규칙과 노동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이런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강행적 효력에 의해서 취업규칙과 노동계약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단체 협약에 좀 위반하거나 또는 단체 협약에 못 미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효가 된 부분은 그 단체 협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좀 채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 협약보다 이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이 더 이 노동자에게 좀 유리한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더 유리하다면 단체 협약이 아니라 이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이 적용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죠. 이 단체 협약은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좀 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보다 이 다른 규범들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당연히 더 유리한 규범들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노동 조건은 최저가 아니라 최고 기준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합의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 합의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요. 노동자는 단체 협약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단체 협약상에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단체 협약의 이 구속력에 관한 규정인데요. 노동조합법 제35조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라고 좀 규정하고 있네요. 규범이 좀 있으면 그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들 보통 수범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범자들은 이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범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규범이 이 수범자들의 그 행동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구속하는 성질, 이것을 구속력이라고 해요. 단체 협약은 이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 사이의 협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는 조합원인 노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가 있죠. 단체 협약은 당연히 이 조합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35조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단체 협약을 좀 적용한다는 규정이죠. 단체 협약은 이 노동자와 요 사용자가 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협약, 일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계약을 한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즉 계약을 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단체 협약은 계약으로서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계약은 이렇게 계약을 한 이 특별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를 특별 구속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협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이 노동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이건 특별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특별 구속 관계는 아니잖아요. 즉 어떤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건 이 단체 협약이 조합원이냐 조합원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것처럼 법이나 어떤 규범의 효력이 제한 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때 일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이 규범의 적용이 제한되면서 특정한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특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단체 협약이 계약 규범이라면 특별한 범위인 조합원에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단체 협약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면서 그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계약은 이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고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죠. 그러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바로 이게 이 계약 규범과 법 규범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규범을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그 노동자 수가 과반을 넘으면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던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이 단체 협약이 적용되면서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좀 확장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좀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적 부분이라든가 뭐 조직적 부분은 이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확장되지 않아요. 또 하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당연히 적용됩니다. 어느 노동자의 그 노동계약이 단체 협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좀 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 단체 협약의 적용은 배제되고요. 노동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이제 사업장에서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좀 확장되는 경우였는데요. 범위를 좀 더 넓혀서요. 그 하나의 지역 내에서도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보실까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의 단체 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 하나의 지역은 이 동일한 경제지역, 즉 하나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좀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의 좀 일반적 구속력이 이 동일한 사용자와 이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조합원 아닌 노동자에게 좀 미치는 것이라면요. 이 지역적 구속력은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까지 이 구속력이 좀 미친다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서요. 그 다른 노동조합이 자기 사업장에서 뭐 이미 다른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단체 협약의 효력이 뭐 여기까지 확장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단체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노동자들은 그 사용자를 좀 압박하는 그런 행동을 벌일 수 있는데요. 네, 이 단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행동은 뭐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이 단체 교섭에 좀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 동시에 그 노동자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이 단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좀 강제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체 행동은 이 노동 조건의 좀 개선 등을 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그 다수의 노동자들이 벌이는 이 집단적 행위인데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의식적이고 의욕적인 뭐 공동행위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 행동은 뭐 꼭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 업무의 정상적 운행을 방해하는 이 쟁의 행위보다는 개념이 훨씬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뭐 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라고 하고요. 간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불일치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쟁의행위에 대해서 볼까요? 역시 제2조, 이번엔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결국 분쟁 상태를 이 자기 쪽에 좀 유리하도록 전개하기 위해서 뭐 또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이 투쟁 행위 또는 뭐 이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해야겠죠. 결국 업무의 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쟁의 행위에는요, 파업, 태업, 준법 투쟁, 보이콧, 생산관리, 피켓팅, 직장 점거, 그리고 직장 폐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쟁의 행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파업인데요. 뭐 일을 안 하고 일 안 하고 이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파업을 하면 모든 게 이제 멈춰버리죠. 뭐 여기서 퀴즈 하나, 뭐 과제나 이 출석 인증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이 철도가 파업을 했다고 합시다. 또는 이 대중교통이 모두 총파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제 시간에 뭐 학교에 오거나 또는 직장에 출근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뭐 그래서 좀 지각을 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좀 늦었죠. 그랬더니 이제 결석으로 체크가 되고 이제 출석 점수가 깎였어요. 뭐 또는 이제 회사에 늦는 바람에 이 지각으로 뭐 징계도 먹고 그날치 뭐 임금도 삭감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냥 운이 없다, 뭐 재수가 없다 라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항의를 해야 할까요? 만약 항의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항의를 해야 할까요? 네, 이 프랑스 25년 만에 강력한 파업에 교통마비 이렇게 쓰여 있네요. 네, TV조선입니다.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뭐 밖이라고 안 새겠습니까? 뭐 언론이 아니라 뭐 거의 찌라시 수준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파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파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참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상의 의무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법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파업을 했을 때 뭐 시민 불편이 참 어쩌고 국가 경제가 뭐 저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들어 대는 것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내가 그 책임을, 그러니까 지각이나 이제 결석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려면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즉
나에게 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를 줄여서요, 이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요. 이 귀책 사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나의 뭐 고의나 또는 그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 책임에서는요, 이 고의나 과실을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하지만 이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이 고의나 과실을 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넓게 봐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좀 하죠. 그러니까 이 과실이 인정돼야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 과실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야, 다시 말해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사태가 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없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은 물론 이제 법적인 비난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할 수 없는 힘이란 뜻이죠. 주로 천재지변 같은 걸 말하는데요. 파업 역시 아주 예전부터 이 대표적인 불가항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파업을 한 게 아니라면 이 파업으로 인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나에게는 이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예, 이게 바로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놀아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 뭐 또는 화물연대 이렇게 파업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다 같이 놀아요. 놀면서 같이 시위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유럽에서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학교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실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한국, 중국, 일본 애들밖에 없어요. 뭐 휴강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죠. 당연히 그냥 안 나오는 거지 누가 휴강이라고 그거 알려주고 그럽니까? 그래, 이제 학생들도 안 나오는데 뭐 당연히 교수들도 안 나와요. 조교도 안 나오고요. 학교 직원들도 없어요. 안 나와요, 다. 그러니까 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애들만 이 빈 강의실에서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파업이에요. 이게 파업입니다. 독일이나 이 프랑스 화물노조 파업하는 거 보세요. 차선 한 개만 남겨놓고요. 트럭으로 이 고속도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전 유럽의 교통망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파업이 얼마나 있었나? 자, 우리가 파업하는 건 사실 파업 축에도 못 껴요. 이 철도 파업해도 그 기차가 좀 늦고 좀 띄엄띄엄 다녀서 그렇지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 그래도 이제 보세요. 언론이고 방송이고 참 쌩 난리를 피죠. 그 작년 가을에 이 파업까지도 아니고 이 철도 노조가 좀 준법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기차가 늦었죠. 그런데 이 통학하는 학생들 뭐 수업에 좀 늦거나 빠진 경우에 뭐 어떤 배려가 있었나요?
물론 저는 이 출석 점수를 성적에 좀 직접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좀 없었어요. 이런 건 좀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자, 무엇이 좀 원칙인지 좀 아셨죠? 봅시다. 이 파업은 노동자들이 이 조직적이고 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을 안 하겠다, 뭐 회사를 그만두겠다 하는 의사에서 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업이 종료되면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 파업은 노동조합이 좀 주도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노동조합이 아니라 좀 일시적인 쟁의단이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서 파업이 주도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것을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들고양이 파업 또는 뭐 살쾡이 파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쟁의단에 의한 파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와일드캣 스트라이크입니다. 와일드캣은 뭐 일종의 은어,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뭐 파업이라기보다는 뭐 무슨 기념 행사에 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사진도 본 적 있죠? 이 학교에서 그 쟁의단에 의해 파업이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쟁의단에 의한 파업, 당연히 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파업의 좀 허용 요건을 아주 좀 까다롭게 제한해 놓고요. 또 파업에 대해서 형벌과 이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아주 미개한 나라라서 이런 현장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스쿨버스도 다 멈춰버렸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장면을 이해를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파업은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해관계를 놓고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좀 갈등과 투쟁의 현장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와 권리의식의 성숙도를 좀 시험하고 훈련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파업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막아놓고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라고 바로 낙인을 찍어서 곧바로 이제 잡아다가 형사처벌하고 또 이제 천문학적 숫자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뭐 이런 짓은 진짜 옛날 그 독일 제국주의 시대에 있을 법한 일들인데요. 또 뭐 외놈들이 식민지 강제 지배를 하면서 했던 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파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테이블에 나와서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이 협상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대응은 당연히 그 민주적 시민윤리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다음으로 이 태업인데요. 태업은 그 의도적으로 이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사보타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단순한 태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생산 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나간 거, 이걸 사보타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준법 투쟁인데요. 말이 참 많죠.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게 어떻게 투쟁이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뭐 강의 안에 있는 이 판례들 좀 꼼꼼하게 많이, 네, 자주 좀 읽어 주시고요. 이 준법 투쟁은 좀 법 규정을 엄격하게 좀 해석해서 지킨다거나 또는 이 법이 그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좀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냥 휴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다 휴가를 가버리면 파업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잖아요. 네, 판례는 이런 경우에 좀 휴가 사용으로 보지 않고요. 쟁의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준법투쟁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 경찰입니다. 이 프랑스 경찰은요, 좀 인기 없는 직종, 이를테면 3D 업종의 좀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일도 좀 고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좀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경찰 공무원이 오면 이 경찰 공무원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민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다면, 네, 두 사람이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경찰 공무원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서로 이렇게 싸우던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합세를 해가지고 이 경찰 공무원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막 남의 이렇게 간섭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이 공권력이 참 아주 우스워지는 현장이 되는 거죠. 이 경찰 공무원들이 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노동 강도는 더 세고요. 급여 수준은 좀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노동 조건이나 이 근무 환경도 아주 좀 열악한 편이고요. 외국이라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에는 이 경찰 노조가 있어요. 그 노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당연히 인정되죠. 판사 노조도 있고요. 군인 노조도 있습니다. 다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대체로 단결권은 인정되지만 이 단체 행동권을 좀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단체 교섭권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이 단체 행동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용자를 압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까요? 예, 단체 행동권이 없다는 것은 이 파업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고요.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 피켓팅이나 시위죠.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경찰들이 어떻게 시위를 하는지 보시면 경찰들이 보면 교대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를 마치고 비번인 날에 피켓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들이 시위를 하면 누가 막아야 할까요? 군인이요? 안 됩니다. 군인은 나설 수 없고요. 군인이 나서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시위를 하면 이렇게 경찰이 나와서 진압을 해야 하죠. 그건 어느 나라나 좀 마찬가지인데요. 비번인 경찰들이 시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무 중인 경찰들이 나와서 막아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어제 근무했던 경찰들이 비번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위를 하러 나가요. 그러면 어제 시위했던 사람들이 오늘 근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막으러 나가요. 참 이게 그렇죠. 이게 시위를 막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시위를 하는 걸까요?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시위 진압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냥 경찰 근무복만 입고 피켓은 안 들었다 뿐이지 누가 봐도 이건 같이 시위를 하는 거죠. 뻔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월급도 좀 올리고 근무 환경도 좀 개선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 경찰 제도가 좀 특이한 게 일반 경찰이 있고요. 또 국방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국방경찰은 뭐 일종의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외국에서 이 경찰 노조는 일반적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추세지만 이 군인 노조는 좀 아주 드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 노조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군인 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이제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요. 아마 이 독일과 스웨덴에 이 군인 노조가 있을 텐데요. 프랑스에는 군인 노조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경찰들은 이 피켓 들고 뭐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도 좀 올리고 처우도 좀 개선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일반 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이 국방 경찰의 처우도 좀 같이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냥 은근슬쩍 해서 모르는 채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지 뭐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처우 개선 같은 거 안 해주고 뭐 그런 낌새도 이제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국방 경찰들이 열받죠. 그런데 이제 군인 신분이라 단결권은 없어요. 뭐 똑같은 경찰인데 누구는 일반 경찰로 배치돼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근무 환경도 좀 개선이 되었는데, 누구는 이 국방 경찰로 좀 배치되는 바람에 노동조합도 인정 안 되고 처우 개선도 안 되고 참 열받죠. 그렇다고 나가서 이제 시위를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시위는 못 하죠. 군인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요. 뭐 군인이든 경찰이든 또 뭐 이제 공무원이든 뭐 직장인이든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뭐 어쨌든 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검진이 언제, 어느 병원이라고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 있잖아요. 이 이제 국방경찰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건강검진이 쭉 밀리니까 이 경찰들이 길게 이 도로까지 나와서 줄을 쭉 서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는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이 군인 그 정복을 딱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뭐 지금 사진은 그 이제 프랑스 일반 경찰 이 노조 사진인데요. 뭐 옷도 정복도 아니고 사실 일반 근무복이죠. 근데 이제 국방 경찰은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옷도 좀 군복이고, 더군다나 정복은 또 꽤 멋있겠죠. 네, 이제 그런 차림으로 이제 사람들이 길게 좀 줄을 서 있다고 합시다. 뭐 피켓을 들었다거나 뭐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줄을 서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길게 그냥 줄 서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일종의 시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음, 군의 좀 명예를 실추하고, 그죠? 허가받지 않은 이 집단 행동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파업은 이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장이라고요. 예, 이게 파업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죠. 정부도 금방 눈치를 채죠. 그래서 월급도 올려주고 뭐 처우 개선도 약속하고 했다는 게 그 뒷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이런 게 준법 투쟁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인정됐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니까 마치 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 같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런 게 준법 투쟁입니다. 물론 이게 준법 투쟁의 전부는 아니고요. 이 준법 투쟁의 방식도 사실 매우 좀 다양한 편입니다. 네, 다음은 이 보이콧입니다. 보이콧은 꼭 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시위라든가 뭐 또는 사회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좀 이슈에서 비롯된 항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 쟁의행위로서 보이콧은요, 사용자나 이 사용자와 좀 거래 관계가 있는 이 제3자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벌이는 불매 운동을 벌인다거나 또는 뭐 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제 사용자나 또는 이 사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이 제3자와의 그 노동계약 이런 거 체결을 좀 거부해 달라라고 이제 호소하는 이 투쟁 행위를 좀 말하는데요. 독자적인 투쟁 형태라기보다는 이 파업의 부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참 많죠. 다음은 생산 관리인데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사용자의 뭐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요. 공장이나 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이 노동조합 간부의 지도하에 이 노무를 제공하는 투쟁 행위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요. 학생들도 보통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 등록금 투쟁을 할 때 보면요. 이 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총학생회에 납부하는 전수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뭐 일종의 그 생산 관리에 아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피켓팅입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렇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요, 파업 동참을 좀 호소하는 그런 투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그 파업이나 보이콧의 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노동자들에게 좀 파업 참여를 호소한다거나 뭐 제3자가 이 사업장에 좀 출입하면서 뭐 일하는 거 이런 걸 저지하기 위한 행위들인데요. 특히 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라는 걸 좀 환기시키고요. 그 노동조합에 좀 동조하고 그 지지하는 그 분위기를 그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그좀 행해진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점거입니다. 이 파업을 하면서 공장이나 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이 사업장에 체류하는 형태인데요. 무엇보다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이 단결을 좀 유지하고요. 이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파업에 수반되는 이 부수적 쟁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장 폐쇄인데요. 이것은 그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아니라 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이 사용자의 대항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이 노동자들을 이 취업 상태로부터 이 조직적으로 좀 봉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노동자들에게 이 임금 탈락에 의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은 이 노동계약인데요. 노동계약의 첫
부분으로서 이 계약에 대한 그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계약에 대한 그 일반적인 요건이라든가 뭐 효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약의 특수한 문제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